뚜르게네프 단편집 이반 세르게이의 빛이 뚜르게네프 지음 김민수 옮김 가수들 작은 콜로토프카 마을은 예전에는 용감하고 민첩한 성격 때문에 스트르가니하라고 불렸던 어떤 여주주의 소유였는데 실명은 알려진 바 없다. 지금은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독일인 소유로 되어 있다. 이 마을은 민둥산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파헤쳐지고 씻겨져 나간 험하고 깊은 계곡이 언덕의 꼭대기에서부터 아래 마을의 큰 길까지 가로지르며 이어져 있었다. 강이라면 달이라도 놓을 텐데 그럴 수도 없다 보니 초라한 마을이 덩그러니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계곡 양편의 모래밭에는 가느다란 버드나무가 겁먹은 듯 늘어져 있고 구리처럼 누런 색깔의 메마른 계곡 바닥에는 커다란 점토암, 판석들이 깔려 있다. 그다지 매력적인 풍경은 아니지만 이 근방 사람들은 모두 콜로토프카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다니곤 한다. 계곡의 상부, 언덕이 갈라져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다른 집들과는 꽤 떨어져 있는 크지 않은 사각 지붕에 농가 한 채가 서 있다. 집 이형을 이어 얹은 농가에는 굴뚝이 솟아 있었다. 이 집 창문은 뚫어질 듯 쳐다보는 눈동자처럼 계곡 쪽으로 나 있다. 겨울 저녁 이 집에서 나오는 불빛은 혹한에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멀리까지 잘 보여서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에게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집의 문 위에는 파란색 나무 판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프리티니 주막이라고 쓰여 있다. 이곳에서는 포도주를 파는데 그다지 싸진 않지만 근방의 다른 주막들에 비해 손님이 훨씬 많은 편이다. 그것은 바로 주막 주인인 니콜라이 이바니치 때문이다. 니콜라이 이바니치도 한창 때는 곱슬머리에 홍조 띤 얼굴, 균형 잡힌 몸매의 사내였지만 지금은 뒤룩뒤룩 살이 찐 교활하기도 선하기도 한 눈매에 마치 실로 동염해 놓은 것 같은 주름살이 살진 이마를 가르고 있는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그는 벌써 20년 이상을 콜로토프카 마을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주막집 주인들이 그렇듯이 니콜라이 이바니치도 영리하고 재빠른 사람이다. 그는 특별히 친절하거나 말주변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있었고 몸놀림은 둔하지만 예리하고 조용조용하며 유쾌한 사람이어서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꽤 아는 게 많았고 농민이나 귀족, 서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기도 하지만 자고로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인 만큼 그도 여러 가지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친한 손님들한테는 마치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사건의 전말을 슬쩍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박식한 사람이었고 특히 말이나 가축, 숲이나 벽돌, 그릇이나 직물, 가축이나 노래와 춤 등 러시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손님이 없을 때 그는 보통 주막 문 앞 바닥에 자신의 여인 다리를 옆으로 비스듬히 하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자신의 주막에 들렀던 많은 귀족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 경찰관이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같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떠벌리지 않았고 전혀 내색하지도 않았다. 단지 묵묵히 컵을 치우거나 웃으면서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이웃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관리이자 그의 이웃인 세레피첸코도 그를 존경해서 그의 집 옆을 지날 때면 항상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하곤 했다. 마을에서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한 번은 이웃에서 말을 도난 당한 적이 있었는데 악명 높은 도둑에게 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언젠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데도 이웃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지배인을 고용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의감에 불타서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평안한 삶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있었다. 그의 아내는 뾰족한 코에 눈동자를 재빨리 굴리는 아주 대범한 여자이다. 그녀도 최근에는 남편처럼 몸이 붓기 시작했다.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고 돈 관리도 그녀가 했다. 술 주정뱅이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그녀 또한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술꾼들이 오면 소란스럽기만 하지 도움이 되는 일이라곤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라리 조용하고 약간은 우울한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 니콜라이 이바니치의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큰 아이들은 죽었지만 남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빼 닮았다. 건강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보기만 해도 즐겁다. 어느 푹푹 찌는 6월이었다. 나는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콜로토프카 마을 골짜기를 따라 프리티니 주막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고 숨쉬기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날이었으며 공기 중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땀으로 윤기가 반들반들한 갈 까마귀와 까마귀들도 힘들다는 듯 코 평수를 넓히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오직 참새들만이 더위에 상관없이 깃털을 날리면서 평소보다 더 짹짹거리며 담장을 넘나들었고 먼지가 가득한 길을 떼지어 날아다녀서 산밭 위로 흙먼지가 가득했다. 갈증이 났다. 하지만 가까이에는 물을 구할 만한 곳이 없었다. 콜로토프카 마을에서는 다른 초원지대 마을에서처럼 남자들이 우물이나 샘을 파지 않기 때문에 연못에서 더러운 물을 퍼 그냥 마신다. 하지만 그 누가 그것을 역겨운 물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니콜라이 이바니치의 주막에 가서 맥주나 크바스를 한 잔 마실 생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콜로토프카 마을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미 갈색이 되어버린 반쯤 벌어진 지붕, 깊고 험한 계곡,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살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느다란 다리의 닭들, 풀들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먼지 날리는 목장, 주위에 무성하게 자란 쐐기풀과 树, 잡초들, 창문 대신 구멍만 듬성듬성 나 있는 회색빛의 사시나무집, 거위털이 둥둥 떠다니며 더운 날씨로 뜨끈하게 데워진 거무튀튀한 연못, 게다가 그 가장자리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옆에는 돌이 쌓여 있으며 뭔가가 밟고 지나가는 듯한 재가 가득한 땅 위에 양들이 더위에 지쳐 재채기를 하면서 이 찜통 같은 더위가 한풀 꺾이기만 기다린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서로 몸을 비벼대고 있는 풍경에 더해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내리쬐다고 생각해보면 더욱 답답하고 더욱 우울해질 뿐이다. 니콜라이 이바니치의 주막 쪽으로 지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아이들이 뭔가 낯설고 이상하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고 개들은 얼마나 지저댔는지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 기침을 해대고 숨을 헐떡거렸다. 그때 갑자기 주막 문턱에 모자도 쓰지 않고 보풀이 인 외투에 푸른색 허리띠를 낮게 묶은 키 큰 남자가 나타났다. 겉모습을 봐서는 농노인 듯했다. 회색빛에 숱 많은 머리가 거칠하고 주름진 얼굴에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부르면서 방정맞게 손짓을 해댔는데 아마 그가 가리키려던 장소보다 훨씬 더 멀리 크게 손을 휘둘렀을 것이다. 이미 술을 한 잔 걸친 게 분명했다. 와, 빨리 오라고!
짙은 눈썹을 겨우 치키며 더듬더듬 말했다. 모르같이 빨리 오라고. 어이구, 넌 기어오냐? 이봐, 잘 좀 해봐. 다들 널 기다리는데 넌 늦장이나 부리고 있으니 빨리 와. 알아서 간다고 가. 쉰 목소리가 들렸고 주막집의 오른쪽에서 뚱뚱하고 다리를 저는 키 작은 남자가 나타났다. 한쪽 소매만 박음질이 된 나사 천으로 만든 비교적 깔끔한 옷을 입은 사내였다.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에 끝이 뾰족하고 위로 높이 솟은 모자를 눈썹 바로 위까지 써서 교활하고 능청맞아 보였다. 그의 노란 눈동자는 재빨리 움직였고 가느다란 입술에는 뭔가를 견제하는 듯한 긴장된 미소가 떠나질 않았으며 긴 코는 뻔뻔스럽게 삐죽 나와 있었다. 간다고. 간다니까.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주막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왜 나를 부르는 거야? 누가 날 기다린다고? 자네를 왜 불렀냐고? 보풀이인 외투를 입은 사내가 핀잔 섞인 어조로 말했다. 아이고, 이 사람 모르같이. 주막에서는 다들 자네를 찾는데 아직도 왜 찾느냐고 묻기만 하고 있으니 지금 사람들이 다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고. 터키인냐고. 거친 양반. 지즈 드라마에서 온 하인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야콥이랑 지즈 드라의 하인이 내기를 했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맥주 8파운드를 차지하는 거라고. 알겠어? 야콥이 노래를 부른다고? 모르가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아발두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의기양양하게 아발두이가 대답했다. 거짓말은 너나 하지 난 안 해. 내기를 했다면 야콥이 노래를 부르겠지.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그렇다면 가보자고, 이 순진한 사람아. 모르가치도 지지 않는다. 이쯤 되면 적어도 뽀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랑스러운데. 아발두이가 양팔을 한껏 벌리고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모르가치가 팔꿈치로 아발두이를 밀면서 무시하는 쪽으로 대답하고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 마을에서 터키인 야콥이 노래를 제일 잘한다는 소문은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것이다. 나는 걸음을 재촉해서 주막으로 들어갔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서 시골 주막을 둘러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호기심 많은 사냥꾼이 안 가는 곳이 어디 있으랴. 시골 주막의 시설은 매우 단출하다. 어두운 창고와 흰색의 초가집이 전부이고 내부는 칸막이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한 곳은 손님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넓은 참나무 테이블 위에 세워져 있는 칸막이에는 세로로 큰 구멍이 나 있다. 책상이라고 해야 할지 판매대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이곳에서 포도주를 판다. 뚜껑이 닫혀있는 다양한 크기의 술병들이 구멍 맞은편 선반 위에 놓여 있다. 주막 내부의 앞쪽에는 의자와 두세 개의 빈통 그리고 기역자로 테이블이 놓여 있다. 시골 주막은 대부분 어두우며 보통 시골 농가에는 화려하기는 하지만 형편없는 그림을 꼭 걸어 놓지만 이러한 주막의 통나무 벽에서는 그런 그림도 찾아볼 수 없다. 내가 프린틴리 주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판매대 뒤 칸막이 구멍으로 니콜라이 이바니치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얼룩덜룩한 사라사 셔츠를 입고 있었고 퉁퉁한 볼에 냉소를 머금은 그는 통통하고 하얀 손으로 주막에 들어온 모르가치와 아발두이에게 포도주 한 잔씩을 따라주었다. 그의 뒤 창가 옆 구석에는 눈매가 날카로운 부인이 앉아 있었다. 왜소하지만 균형 잡힌 몸에 24 정도 되어 보이며 푸른색 남경 무명으로 만든 옷자락이 긴 카프탄을 입은 터키인
야콥이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용감한 노동자인 것 같았지만 자랑할 만큼 건강해 보이진 않았다. 그의 움푹 팬 볼과 근심 어린 잿빛 눈동자, 고든 콧날에 벌렁거리는 콧구멍, 밝은 아마색의 곱슬머리를 뒤로 넘겨 드러난 하얗고 평평한 이마, 두껍지만 매력적인 입술, 이 모든 것이 그가 유쾌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는 매우 초조해하고 있었다. 눈을 자주 깜빡거렸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으며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두 손을 떨고 있었다. 흔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 전에 느껴지는 그런 걱정과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 옆에는 딱 벌어진 어깨에 툭 튀어나온 광대뼈, 좁은 이마, 타타르인처럼 작은 눈에 납작하고 작은 코, 각진 턱, 윤기는 흐르지만 뻣뻣해 보이는 검은 머리에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차분하게 생각에 잠겨 있지 않았더라면 낯빛에 그을린 얼굴과 특히 창백한 입술 때문에 난폭한 사람으로 보이기 충분했을 것이다. 그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마치 뭔가 경계하던 듯이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반짝거리는 구리 단추가 달린 낡은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고 오래된 듯한 검은 실크 스카프를 두꺼운 목에 감고 있었다. 그는 거친 양반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의 맞은편 성상화 및 의자에는 야콥과 겨루게 될 지즈드라의 하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크지 않은 키에 한 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로 얼굴에는 마마 자국이 있고 곱슬머리에 코는 위로 들렸으며 갈색의 눈은 초롱초롱했고 드문드문 턱수염이 나 있었다. 그는 양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끝이 뾰족한 세련된 장화를 신은 발길이 툭툭 부딪히게 하며 태평하게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벨벳깃이 달린 회색 천으로 만든 얇은 농민용 새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벨벳깃은 목까지 단추를 꽉 채운 붉은색 셔츠와 선명하게 대조되었다. 그 반대편 문 오른쪽 구석에는 품이 좁고 어깨 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난 낡은 상의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노란 햇빛 줄기가 먼지가 가득 낀 두 개의 창문 유리를 타고 들어왔지만 그것도 이 주막의 어둠을 구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주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마치 점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하지만 주막 내부는 시원해서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더위와 폭염으로 지쳐있던 심신을 달랠 수 있었다. 내가 주막 안으로 들어가자 손님들이 적지 않게 당황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니콜라이 이바니치가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하듯 내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당황스러워 했던 손님들도 잠잠해졌고 더 이상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맥주 한 잔을 주문해 놓고 구석에 낡아빠진 상의를 입은 남자 옆에 앉았다. 자, 아발두이가 포도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양손을 이상하게 이리저리 휘두르며 말했다. 아마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한마디도 말을 못할 것 같았다. 뭘 더 기다리는 겁니까? 시작하죠. 에? 야콥? 그럼 시작해 볼까? 동의한다는 듯 니콜라이 이바니치가 말을 받았다. 시작합시다. 냉정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하인이 말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야콥이 말했다. 그렇다면 시작합시다. 여러분, 시작하세요. 모르가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노래 대결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시작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인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모두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시작해! 거친 양반이 무뚝뚝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야콥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인은 일어나서
허리춤을 추스르고 기침을 했다. 누구부터 시작할깝쇼? 하인이 약간 변한 목소리로 아까부터 계속 방 한가운데에서 두꺼운 다리를 쫙 벌리고 승마용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팔꿈치까지 찔러놓고 서 있던 거친 양반한테 물었다. 하인, 너부터 시작해. 아발두이가 말했다. 이봐 자네 말이야. 거친 양반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발두이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다가 당황스러운 듯 천장을 쳐다보고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그렇다면 제비뽑기를 하지. 맥주를 테이블로 가져와. 거친 양반이 길게 느려 말했다. 니콜라이 이바니치가 몸을 숙이고 끙끙거리며 바닥에서 맥주 8파운드를 가져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거친 양반은 야콥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다. 자, 야콥은 주머니를 쥐져 이 코페이카짜리 동전을 꺼내 이빨 자국을 냈다. 하인은 외투의 앞깃을 뒤지더니 새 가죽 지갑을 꺼내어 천천히 열어 동전 여러 개를 손에 털어 놓고는 그 중에서 이 코페이카짜리 새 동전을 골랐다. 아발두이는 자신이 매일 쓰고 다니는 낡고 헐어빠진 모자를 꺼냈다. 야콥과 하인은 그 모자에 이 코페이카짜리 동전을 던졌다. 자, 골라! 거친 양반이 모르가치를 보며 말했다. 모르가치는 만족스러운 듯 회심의 미소를 짓고 양손으로 모자를 받아 흔들기 시작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동전은 서로 부딪히면서 짤그랑 소리를 냈다. 나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친 양반도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내 옆에 낡아빠진 상의를 입고 앉아있던 사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목을 빼고 지켜보고 있었다. 모르가치는 모자 속에 손을 넣고 하인의 동전을 꺼내 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다. 야콥의 얼굴이 빨개졌고 하인은 한 손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내가 말했지, 너부터 시작하라고. 아발두이가 소리쳤다. 거 봐,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자, 조용히 좀 해. 무시하는 어투로 거친 양반이 말했다. 시작해. 하인을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후 말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하인이 긴장한 듯 물었다. 원하는 노래를 불러. 모르가치가 말했다. 생각나는 노래를 부르라고. 당신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야지. 니콜라이 이바네치가 천천히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라고. 대신 잘 불러야 돼. 판단은 우리가 공정하게 할 테니까. 당연히 공정하게 합죠. 예. 아발두이가 말을 받으며 빈 컵을 핥는다. 여러분, 기침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요. 하인이 손가락으로 외투의 깃을 매만지며 말했다. 자, 뜸들이지 말고 시작하라고. 거친 양반이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인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앞으로 나갔다. 야콥은 그런 하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노래자랑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등장인물에 관해 몇 마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장인물 중 몇몇에 대해서는 프리틴니 주막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알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게 되었다. 아발두이부터 시작해보자. 그의 본명은 예브그라프 이바노프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발두이라고 불렀고 그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불렀다. 아발두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사실 끊임없이 사서 걱정이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별명이긴 하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신나게 놀았고 결혼은 하지 않은 농노였다. 그를 데리고 있던 지주마저도 그를 이미 오래전에 내쫓았고 직업은커녕 돈 한 푼도 못 벌어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빌붙어 살며 매일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얻어먹을
건수를 찾아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포도주나 차를 사주곤 했는데 정작 그들 자신도 왜 사줘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모임에 오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는커녕 하도 쓸데없는 수다를 늘어놓고 귀찮게 굴고 덤벙대며 가식적으로 호탕하게 웃어대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에게 이미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지도 못했고 춤을 출 줄도 몰랐다. 그는 태어나서 똑 부러진 말을 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다녔고 항상 두서없이 짓거려대고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이게 바로 바보 녀석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하지만 이 근방에서 열리는 파티에 그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의 가늘고 긴 그림자는 항상 손님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곤 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점차 익숙해져 갔고 그가 파티에 오는 것도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사람들은 그에게 함부로 했지만 거친 양반만은 그의 바보 같은 돌발 행동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모르가치는 아발두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별명이 모르가치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눈을 더 심하게 깜박거린다거나 해서 생긴 별명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러시아인들은 별명 붙이기에 선수가 아니던가.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 했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의 일생은 마치 검은 점 혹은 흔히 책에서 비유하듯이 베일에 쌓인 인물로 남아 있었다. 내가 그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예전에 자식 없는 어느 나이 많은 여지주의 마부였고 그가 평소에 돌보던 말 3마리를 끌고 도망쳐 1년간 종적을 감췄으나 방랑 생활이 부질없고 쓸데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여지주 발 밑에서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점차 여지주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 집사가 되었다. 여지주가 죽은 뒤에 어떻게 농노에서 해방되어 평민이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놓기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며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다. 모르가치는 경험이 많고 좀 음흉한 사람으로 선하거나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인 사람이다. 이 노련한 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해야 하는지 꿰뚫고 있다. 매사에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때로는 매우 의욕적이고 나이든 여자처럼 수다스럽다. 하지만 절대 말 실수를 하는 법이 없고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흔히 교활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척은 하지 않았다. 어쩌면 어리석은 채 하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눈처럼 뭔가를 꿰뚫는 듯한 작고 예리하며 총명한 눈빛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그는 뭔가를 그냥 쳐다보는 법이었고 항상 여기저기 꼼꼼히 살피거나 엿보곤 한다. 모르가치는 가끔 몇 주일씩 뭔가 새로운 사업 구상에 골똘히 빠져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실행에 옮기곤 한다. 사람들은 저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곤 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의 행복과 미신을 믿었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존경했다. 그에게 가족이라는 아들 하나가 전부였는데 아들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 똑똑해서 나중에 출세할 인물이었다. 모르가치 아들은 지혜비를 꼭 닮았어. 고즈넉한 여름 저녁이면 동네 노인들이 토담에 앉아 팔꿈치를 치며 모르가치 아들에 대해서 조용조용 얘기하곤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터키인 야콥과 하인에 대해서 길게 할 말은 없다. 야콥은 터키인 야콥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터키인 포로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 그대로 타고난 예술가였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어느 상인의 종이 공장에서 물 나르기였다. 솔직히 말하면 하인에 대해서도 특별히 아는 것은 없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수완이 좋고 대범한 도시 시민 같았다. 하지만 거친 양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다. 독자 여러분들이 거친 양반이라는 사람에게서 받은 첫 인상은 아마 무례하고 몸집이 크며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 정도일 것이다. 그는 동작이 굼뜨긴 했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매우 건장해 보이는 사내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곰 같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 오는 그 어떤 독특한 위엄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헤라클레스 같은 장사가 대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그는 농노나 소시민, 퇴직한 가난한 하급 관리 혹은 작은 지방의 몰락한 귀족, 사냥개, 치기나 싸움꾼 등 어떤 사회 계급에 속한다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가 어디에서 살다가 이 마을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그가 소지주 출신이고 예전에 공직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말도 없고 무뚝뚝한 그가 그런 말을 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체 그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특별히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왕래도 없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지만 수중의 돈은 항상 있었다.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항상 돈이 있었다. 그는 매우 겸손했고 아니 차라리 겸손하다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듯 조용히 지냈다. 거친 양반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의 진짜 이름은 페레블레소프였다. 이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의 말에 순수히 응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도 했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다. 항상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맥주를 좋아하지 않았고 여자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다. 단지 그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노래였다. 그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다. 막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어서 한번 솟구치기 시작하면 닥치는 대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뭐든 다 파괴해 버릴 것 같았다. 아마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런 힘이 폭발한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겨우 죽다 살아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도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일 것이다. 그에게서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천성적으로 과격한 면이 보이는가 하면 동시에 고귀한 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렇게 상반된 내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인이 앞으로 나가서 눈을 반쯤 감고 가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하긴 했지만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는 마치 종달새처럼 끊임없이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고 고음을 처리할 때는 호흡을 몰아 길게 느리다가 잠시 끊고 다시 빠르게 강한 템포에 선율로 이어가곤 했다. 고음과 저음을 넘어가는 부분이 때로는 자신있게 때로는 재미있게 이어졌다. 이러한 그의 선율 처리가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는 감동스러운 것일 테지만 독일인들이라면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러시아식 리릭 테너이기 때문이다. 그는 명랑하고 경쾌한 춤곡을 불렀다. 노래 중간중간에 모음과 감탄사가 곁들여지긴 했지만 내가 알아들은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작은 소녀, 소녀, 땅을 일군다. 작은 땅을. 나는 작은 소녀, 소녀, 씨를 뿌린다. 빨간 꽃이 피는. 그는 계속 이어서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의 노래를 들었다. 그도 청중들이 노래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의식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다. 사실 우리 지방 사람들은 노래라면 다들 일가견이 있으며 아뇰 방면의 대로 근처 세르기 예포스코예 마을이 특유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선율로 전 러시아에 유명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이는 오랫동안 노래를 불렀지만 청중들이 가려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코러스 없이 불렀고 마지막 부분의 고음과 저음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부분은 특히 성공적이어서 마치 양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아발두이도 기뻐서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아발두이와 모르가치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소리쳤다. 좀 더 박력 있게, 짧게 부르라고, 짧게. 다시 늘리고. 자식, 더 늘게 힘을 들려. 더 강하게. 자식.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판매대 뒤에서 잘한다는 듯이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까딱까딱 했다. 아발두이는 발을 한 발 한 발 바꾸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야콥의 눈은 석탄처럼 이글이글 타올랐고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었으며 거만하게 웃었다. 거친 양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전처럼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하인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긴 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 한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된 하인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았고 혀와 목청의 떨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교를 부렸다. 땀에 흠뻑 젖어 지치고 창백해진 그가 자신의 몸을 뒤로 젖히고 호흡을 멈추며 노래의 마지막을 장식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함성을 질렀다. 아발두이는 그의 목에 매달려 자신의 길고 가느다란 두 손으로 목을 잡고 놓질 않았다. 니콜라이 이바니비치의 기름진 얼굴은 빨갛게 되어 마치 젊은 청년 같아 보였다. 야콥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잘했어. 아주 잘했다고. 내 옆에 다 해진 상의를 입고 있던 사내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그래 잘했어. 젠장 잘했다고. 그리고는 옆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었다. 잘했어. 자네 잘했다고. 아발두이가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있던 지친 하인을 놓아주며 소리쳤다. 정말 잘했어. 잘했다고. 이겼어. 자네가 이겼다고. 축하해. 이제 맥주는 자네 것이나 마찬가지야. 야콥은 자네 따라 가려면 멀었지. 한참 멀었다고. 내 말을 믿어. 그리고 다시 하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걔 좀 놔두라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해? 의자에 앉아서 쉬게 좀 놔두라고. 지친 거 안 보여? 바보 같은 자식. 왜 그렇게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냔 말이야. 모르가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자, 그럼 함께 난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잔하지. 아발두이는 판매대로 다가갔다. 자네 덕분에 잘 마시네. 하인을 보면서 덧붙여 말했다. 하인은 고개를 한번 젓더니 의자에 앉아 모자 속에서 수건을 꺼내 얼굴에 땀을 닦는다. 아발두이는 술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술꾼들이 의뢰 그러듯 캬 하는 소리를 내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자네 노래 참 잘했네. 니콜라이 이바니치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제는 야콥 자네 차례야. 겁내지 말고 잘해.
누가 잘하나 보겠어. 다행히 하인은 아주 잘 해냈어. 아주 잘하셨어요. 니콜라이 이바니치의 아내가 야콥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 내 옆자리에 있던 사내도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느려 터진 폴레시아 사람. 아발두이 바보 녀석이 어깨 부분에 구멍이 난 옷을 입은 사내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폴레시아 사람이 그렇지. 뭘 그렇게 불평을 해대는 거야? 앉아있던 불쌍한 사내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나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거친 양반의 우레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못 들라는 거야? 거친 양반이 이를 갈면서 소리쳤다. 저는 단지 아발두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그냥 알았으니까 이제 조용히 하라고. 거친 양반이 말했다. 야콥, 시작해. 야콥은 한 손으로 목을 잡았다. 저기 저, 저 모르겠어요. 뭘. 겁낼 필요 없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아무거나 불러보라고. 거친 양반은 노래가 시작되길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다. 야콥은 잠자코 있다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든 사람들이 야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특히 하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승리의 미소 뒤에 약간의 초조함이 나타났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대고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넣었으며 더 이상 발로 장난을 치진 않았다. 마침내 야콥이 얼굴에서 손을 뗐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밑으로 내려간 속눈썹 사이로 두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깊은 숨을 내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가 뱉어냈던 소리는 약하고 고르지 않아서 마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먼 곳에서 우연히 방으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떨리고 약간 울림이 있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니콜라이 이바니치의 아내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첫 번째 음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보다 힘있고 긴 선율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는 마치 손가락으로 현을 세게 튕겼을 때처럼 금방 사라질 것 같은 떨림음이 두 번, 세 번 지속되고 다시 음이 점점 세지면서 슬픈 노래가 이어졌다. 들판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나아 있었다. 그는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달콤한 노랫말에 빠져들었다. 솔직히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지고 떨림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가슴을 저미게 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진정한 열정과 젊음, 힘, 기쁨, 그리고 어떤 깊은 애수가 녹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되고 가슴 뭉클한 러시아적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러시아의 현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계속 퍼져갔다. 이제 야콥은 노래에 완전히 몰입했고 더 이상 겁내지 않았으며 행복한 선율에 자신을 맡겼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니, 떨리긴 했지만 이제 목소리의 떨림이라는 것은 청중들의 가슴으로 날아 들어와 꽂혀 그 안에서 진동하는 정열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굵어졌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썰물이 밀려나갈 때 멀리서부터 파도가 몰아치는 소리가 들리는 평평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보았던 크고 흰 갈매기 한 마리가 생각났다. 갈매기는 붉은 빛에 석양이 비추는 곳에 자신의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가슴을 세우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가끔씩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바다 밑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는 붉은 태양을 향해서 자신의 긴 날개를 천천히 파닥거릴 뿐이었다. 야곱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갈매기를 생각했다. 야곱은 경쟁자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마치 파도의 흐름을 타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항해자처럼 노래에 완전히 몰입한 것 같았다. 그가 한 소절 한 소절 노래를 이어 갈 때마다 우리는 마치 러시아의 대평원이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것처럼 뭔가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내 가슴 속에는 이미 파도가 일기 시작했고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복받쳐 올랐다. 그동안 참아왔던 가슴 깊은 흐느낌에 나 자신도 놀랐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막 주인의 아내도 가슴을 창가에 기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야콥은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전보다 더 굵게, 더 감미로운 선율을 뽑아냈다.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고 모르가치는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감상에 빠진 아발두이는 입을 해 벌린 채 넋을 놓고 듣고 서 있었다. 구석에서는 머리가 희끗한 한 사내가 어깨까지 들썩이며 흐느껴 울고 있었다. 거친 양반의 굳은 얼굴에도 올라간 눈썹 밑으로 천천히 굵은 눈물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인은 주먹을 이마에 가져다 대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야콥이 목소리가 갑자기 터진 것처럼 얇은 고음으로 노래의 마지막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이 애수를 어떻게 감당했을지 모르겠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가 또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야콥이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에 놀란 듯한 그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는 자신이 이겼음을 확신했다. 야콥! 거친 양반이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마비된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하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야콥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이겼네. 이 말을 힘들게 내뱉고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하인이 결심이나 한 듯 재빨리 방에서 나가는 바람에 노래에 흠뻑 젖어 있던 조용한 분위기는 일시에 깨졌다. 갑자기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흥이 난 듯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발두이는 위로 껑충껑충 뛰고 풍차처럼 양손을 휘젓고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모르가치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야콥에게 다가가서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 니콜라이 이바니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맥주 8파운드를 더 추가한다고 말했다. 거친 양반은 사람 좋은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난 그에게서 그런 웃음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머리가 희끗한 사내는 구석에서 양손으로 눈, 볼, 코, 수염을 닦아내며 반복해서 말했다. 좋아, 잘했다고. 나는 이렇게 추잡하게 살지만 아주 잘했다고. 얼굴이 온통 빨개진 이바니치의 아내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야콥은 아이처럼 자신이 이긴 것에 매우 행복해했다. 그의 얼굴 표정도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그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찬 듯했다. 사람들은 그를 판매대로 데리고 갔다. 야콥은 실컷 울었던 머리가 희끗한 사내를 불러 주막 주인의 아들을 보내 하인을 찾아 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끝내 하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파티는 시작됐다. 또 노래를 불러줘야 돼. 밤까지 노래를 불러줘야 한다고. 아발두이가 양손을 높이 들어 휘저으며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야콥을 쳐다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곳에 남아있고 싶지가 않았다. 그 감동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밖에는 여전히 참을 수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찜통 같은 더위는 땅 위에 두꺼운 층으로 덮여 있는 것 같았다. 지푸른 하늘에는 미세한 거무튀튀한 먼지 사이로 작고 밝은 불빛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 같았다. 주인은 고요했다. 무력한 자연의 깊은 침묵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억누르는 뭔가가 있었다. 나는 건초를 쌓아둔 곳간으로 가서
방금 베어놓은 것 같은데 벌써 거의 다 마른 건초 더미 위에 누웠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 귓가에는 아직도 야콥의 노랫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마침내 더위와 피로에 지친 나는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주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초 더미에서 강한 냄새가 났고 습기가 약간 차 있었다. 반쯤 열려있는 얇은 통나무 지붕 사이로 희미하게 별빛이 반짝였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석양은 이미 져 있었고 지평선의 그 흔적만 하얗게 남아 있었다. 낮에 훅 타올랐던 공기 중에는 저녁이라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었다. 시원한 바람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가시질 않았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먹구름도 없었다. 짙푸른 하늘은 청명했으며 그 위에는 많긴 하지만 희미하게만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작은 불빛들이 흐릿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막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중 야콥의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가끔씩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창가로 다가가서 얼굴을 유리창에 대해 보았다. 웅성웅성하고 시끌벅적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다 취해 있었다. 야콥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었다. 야콥은 셔츠에 가슴을 풀어 헤치고 의자에 앉아서 쉰 목소리로 천박한 춤곡을 부르면서 아무렇게나 기타를 튕기고 있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젖은 머리카락이 덮고 있었다. 주막 한가운데에는 완전히 녹초가 된 아발두이가 외투도 벗어 젖힌 채 회색빛 농민용 외투를 입은 사내 앞에서 발을 뻗으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앞에 있던 사내도 맥 풀린 다리를 겨우겨우 옮겨 짚으며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다 뻗친 수염 사이로 실없는 웃음을 내뱉으며 가끔은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소리치고 싶은 듯 한 손을 휘젓기도 했다. 그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웃길 수 없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천근만근인 눈꺼풀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흐리멍덩한 눈에 그대로 덮여 있으려고 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봤으면 어이 한바탕 신나게 놀았군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았다. 모르가치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고 코를 벌렁거리며 주막 한 구석에서 냉소적인 웃음을 짓고 있었다. 니콜라이 이바니치만이 주막 주인장답게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주막 안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하지만 거친 양반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방향을 돌려 젠 걸음으로 콜로토프카 마을이 있는 언덕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언덕 아래쪽에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저녁 무렵에 뿌연 안개로 가득한 이 평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어두워진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골짜기를 따라 걸음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멀리 평원에서 남자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안트로프카, 안트로프카. 마지막을 길게 느리면서 오래오래 슬픈 목소리로 불러댔다. 잠시 조용한가 싶더니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움직임이 없는 잠든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한 30번 정도 안트로프카라는 이름을 외쳐대는가 싶더니 갑자기 저 멀리 평지의 반대편에서 대답 소리가 들렸다. 왜? 남자아이는 기쁘고 흥분된 어조로 외쳤다. 이리 오라고 임마. 왜? 시간이 오래 지나서야 대답 소리가 들렸다. 숙모가 너 혼내준대. 처음에 소년이 금방 대답했다. 두 번째 들리던 목소리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자 남자아이는 다시 안트로프카를 부르기 시작했다.
완전히 어둠이 깔리고 콜로토프카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우리 마을 근처 숲을 거의 지나왔을 때 소년의 외침 소리는 작고 흐려졌지만 내 귓가에까지 들려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에도 안트로프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